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노력과 별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협력을 북측에 제안했는데요. 끊겨있는 한반도의 혈맥을 잇는 사업이 올해는 진척될 수 있을까요? 남북을 넘어 북방으로 이어지는 철도 연결을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노력해오신 분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이승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하노이 회담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죠. 네. 그렇지만 북미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국민들도 그랬습니다만 원장님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바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 네. 남북 간의 철도 연결 착공식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로 사실 2차 정밀 실태 조사도 들어가고 또 실제적인 실무 회담도 할 예정이었는데 네. 이제 하노이 회담이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북미 간의 회담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철도 연결 사업을 네.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죠. 네. 하지만 이것이 결렬되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현재까지 왔죠.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북 간의 양자 간의 있던 협력은 좀 더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되면 이것은 러시아, 중국, 대륙과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아시아 철도와 관련된 관련 국가의 협력에 어떻게 보면 국제 협력에 좀 더 집중한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뭐랄까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이어서 예. 하노이로 김정은 위원장이 철도를 타고 갈 때 예. 저렇게 동남아시아도 철도로 갈 수 있구나. 저 예. 상징성이 무언가 우리에게 던지는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좀 부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원장님께서 맞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상황을 보시고도.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철도가 연결되면 네. 러시아라든가 중국, 북방 쪽으로 철도를 연결해서 네. 유럽까지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로아시아 철도의 어떤 개념으로 그렇죠. 시베리아 접근을 했었죠. 연결했죠. 네네. 근데 이번에 그 하노이 회담에서 네. 이게 철도가 연결되면 남반까지도 이게 철도를 통해서 네. 접근이 가능하구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이벤트였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행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한때 기대에 부풀었다는 걸 한번 되돌아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 초기에부터 평화 경제 핵심이 남북 철도 연결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건데 왜 중요합니까? 사실 올해가요. 그 6.15 공동선언을 한 지가 20주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2000년 그 6월 15일 우리 6.15 공동선언이 있었는데요. 그때 경협사업 3대 경협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잘 아시는 개성공단, 네. 그리고 또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네. 그리고 또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 사실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네. 개성공단 조성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네. 그 사이에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선개통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객이 한때는 4만 명까지 줄였는데 그것이 30만 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활성화됐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이런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통해서 두 개의 특구, 관광특구, 경제특구를 활성화하는 데 아주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남북 간의 그 협력 또 남북 간의 어떤 정책이라고 하면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있는 3대 경협 사업을 DMZ에서만 하지 말고 이것을 서쪽으로는 경의선을 축으로 해서 신의주까지 네.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리가 그 원산을 지나서 저 나진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제2, 제3 10개, 20개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특구, 자원특구를 마련해서 사실 우리 경제에도 많은 활력을 주고요. 또 북한의 어떤 변화도 이끌면서 우리 남북 간의 이러한 그 경제 공동체의 개념을 협의해서 넓은 의미의 광의로
그리고 넓은 의미의 평화 경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담대한 구상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앞으로 100년의 질서를 우리가 선도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한반도 내의 질서가겠죠. 네. 그거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평화 경제 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 지평을 국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 안보 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 경제 구상의 핵심이 결국 철도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죠. 광복절 때 말씀하신 게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 예.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철도를 통해서 이런 북방과 남방의 큰 경제권을 만들어서 이런 남북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까지 다 함께 평화롭게 잘 사는 그런 어떤 지역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네. 것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철도 공동체 구상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남북 간에 안 좋아지고 하면서 잠잠해있는지 않았는데 불과 지난달 예. 지난해죠.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난해 한중 간에 그 회담들이 있었는데요. 네. 리커창 총리도 그렇고 시진핑 네. 우리 주석도 그렇고요. 네. 이런 그 철도 연결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도. 그래서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까지 어떤 고속철로 네트워킹 연결해보자는 그런 제안들도 있었고요. 네. 다시금 이런 철도도로 연결에 어떤 그 담론들 또 넘어서 또 이런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논의들이 진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각자의 논리로 뭐 1대1로를 얘기하건 뭘 얘기하건 맞습니다. 하여간에 연결은 돼야 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는 건데 네. 러시아와 몽골도 비슷합니까? 상황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지역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1대1로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신동방 정책이 있고요. 네네. 또 몽골 같은 경우는 초원의 길이라는 그런 지역 전략, 국가 대전략이 있습니다. 네. 그 전략들이 사실 우리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네.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연결, 어떤 접점의 고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이 철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지역 전략 또 네트워킹에 대해서 각 국가들이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네. 1도1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철도 연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신동방, 특히 TSR,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해서 한반도까지 TKR, TSR을 네트워킹한다든가 또는 몽골 같은 경우에는 네. 내륙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몽골도 한반도까지 철도를 연결해서 해양으로 그 출로를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주변 국가들 간의 어떤 상호 이익이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투자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또 이익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철도 연결 사업이고요. 또 이것은 단순하게 물류 교통망 기능뿐만 아니라 네. 그 지역의 경제권 또는 시장을 우리가 연다는 데서 지금 뭐 열린 시장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 극동 연해주라든가 동북 쪽에는 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열지 못한 시장들이 많거든요. 네. 그 시장을 우리가 열므로써 지금 3만 불 투입에 갇혀 있는데 다시 또 4만 불, 5만 불, 6만 불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본 인프라 또는 그 기간 시설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우리까지 포함해서 예. 길을 열고 연결하고 싶은 마음은 열망은 아주 강렬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이제 전국으로 이제 얘기해 준다면. 예. 최근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철도 도로 연결에도 관심을 표명했지만 예. 실제로 그 유엔 안보리에 예. 이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라고 이런 요구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러시아가요. 예. 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또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북미 회담의 모멘텀도 살려주면서 어떻게 남북 관계 또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들을 다시 만들어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러시아 입장에는 이득이고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까지 유엔
대북 제재할 필요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예. 남북 간의 철도 연결 사업은 북한의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의 그 삶의 질을 우리가 좀 제고한다든가 또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유엔 산하의 많은 기구들이요. 네. 실제로 실제로 그 인프라와 관련된 개도국의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그 타당성 조사라든가 투자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거든요. 제 첫 1순위가 바로 빈곤 퇴치입니다. 네. 철도를 연결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네. 빈곤을 퇴치하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개선하고 제고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사실 국제기구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듯이 네. 이번에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도 이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제재를 이렇게 해제해 줌으로써 철도도로 연결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주민을 삶을 제고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남북 철도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습니까?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다 이미. 연결돼 있습니까? 예. 네. 경의선 같은 경우에도 다 연결이 돼 있고 네. 또 동해선도 연결이 돼 있죠. 네. 물론 이제 연결되지 않은 경의선도 있지 않습니까? 남측에 그 부분- 단절된 구간이 없습니까? 남측은 동해선 같은 경우는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진에서부터 강릉까지 네. 약 110km가 지금 단절이 돼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 네. 지역의 어떤 철도 연결을 예타를 이제 면제해주는 비예타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서 네. 좀 더 속도를 낼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최우선 과제는 뭡니까 현재? 2018년 그 11월, 12월에 예. 그 북한 철도를 공동조사했는데요. 네. 북한의 철도 상태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네. 여객을 운송할 때는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물류를 운송하는데 특히 국제 물류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북한 철도가 낙후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예. 다만 우리 접경 지역 DMZ로부터 일정 구간이죠. 네. 서쪽으로는 개성에서부터 사리원까지 네. 그리고 동쪽에서는 금강산부터 안병까지 그 구간이 뭐 짧습니다. 그 구간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서 그 구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하듯이 자재 장비를 지원해서 단기간에 복구하면은 얼마든지 사실 철도를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기간도 한 6개월이면은 아마 급속 그 보강을 통해서 실제로 개보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운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비정기적으로 우리 뭐 스포츠 문화교류라든가 이산가족 상봉도 철도로 하고 또 남북 간 정상회담까지도 철도를 하면서 사실 이제 철도를 단계적으로 개보수해서 우리가 상업적인 운행도 하는 거죠. 물류 네, 사업도 네. 하고요. 네. 또 북경 올림픽 때도 우리가 서울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평양을 거쳐서 북경까지 철도 타고 그렇게 우리 북경올림픽 응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서는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또 그런 말씀하시니까 예.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에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 기술적인 대비를 하시는 게 또 철도기술연구원의 과제인데. 예. 어, 저희 연구원이 사실 과거 20년 동안 네. 남북 간의 철도 연결과 관련된 많은 네. 연구와 기술 개발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북한의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네. 북한의 궤도 폭이 우리 남한, 한국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궤도폭이란 말은 열차에 이렇게 궤도, 길, 철길의 폭이 이게 똑같다는 것이죠. 그게. 다르기도 합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보통 네. 러시아로 가게 되면 궤도폭이 다릅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표준계라고 하고 러시아는 관계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북 철도를 통해서 러시아를 가게 되면 네. 저쪽 두만강에서 철도를 멈출 수밖에 못 없습니다. 가네요. 그렇죠. 이게 폭이 달라졌으니까. 예, 예.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 거기 내려서 네. 환적 환승을 한다든가 옮겨 타고 뭐 옮겨 실른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열차 바퀴를 큰 열차 바퀴, 넓은 열차 바퀴로 갈아 껴서 가기도 하거든요. 밑에 바퀴를 바꾸는 거군요. 맞습니다. 배관에 맞춰서. 예. 네.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는 네. 궤도폭이 자동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열차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괴간 가변 열차인데요. 네. 국경에서 네. 궤도를 서서히 넓혀서 러시아로 이렇게 붙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열차 바퀴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그런 열차를 투입해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열차를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미 개발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가다가 궤관이 넓어지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맞습니다. 다시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 아, 예, 네. 예. 벌써 이미 개발해 놓으셨고요. 네. 이런 궤도 이외에도 네. 이런 전력이라든가 신호통신 방식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전력을 잠깐 소개하면은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AC 25,000V, 교류 25,000이죠. 교류로, 네. 근데 북한은 DC, 직류 3,000V를 쓰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바로 우리가 운행하게 되면 디젤 열차로 운행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최근에 우리가 수소 열차도 개발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열차를 투입을 할 경우에는 뭐 이런 전력 문제도 이렇게 그 단기에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신호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LTE 방식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5G까지도 갈 텐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신호통신 방식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 넘어가면 또 GSM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신호통신을 서로 통일해 준다든가 아니면 신호통신이 열차가 달 때 중요한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네. 철도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신호 통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도 다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 연구원에서 상호간에 호환될 수 있고 또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들이 오랫동안 되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남북 철도 연결 시대를 생각하면서 예. 계속 준비해 오셨군요. 네. 그래서 동북아 공동 화차라는 것을 개발하셨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25량, 30량이 한 세트입니다. 한 편성이라고 하는데요. 25량 25 그렇죠. 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KTX가 원래 한 편성 제일 긴 게 예. 20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20량 화물 이군요. 열차는 한 25량, 30량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가면은 한 50량 되고요. 화물 열차에 그만큼 많이 싣고 가기 위해서 그런가 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장대 열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륙의 네. 열차는 깁니다. 아, 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140량이 한 편성으로 운행을 합니다. 140량이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철도 가는 거 보면은 뭐 끝도 안 보일 정도로 긴 열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열차에서의 또 연결기 있습니다. 차량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연결기.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열차가 가다가 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제동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에 우리가 140량에도 우리 한국의 열차가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갈 수 있도록 연결기라든가 제동기 또는 이런 그 궤관가변 기술을 모두 다 개발을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동북아 공동화차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재개되면 실제 운행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재개되면 어떻게 보면 1단계에는 기존 그 노선을 급속 개량해서 네.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재 장비도 지원하면은 1년이면 운행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또 북한의 철도의 속도를 만약에 뭐 100km 이상 내겠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뭐 설계라든가 또는 뭐 시공에 있어서 또 이렇게 장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1년 안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속 개량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하면서 네. 우리는 남북 철도의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그 잠재력 이런 것들을 좀 대외적으로도 보여주고 또 남북 간의 어떤 그런 철도 연결의 어떤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협력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대북 제재가 풀려서 네. 철도가 연결돼서 예. 운행된다. 예. 그러면 뭐 목포나 광주에서 네. 어디까지 얼마 몇 시간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어느 정도까지 주파 예.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북한 철도가 현재는 속도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평양에서 국제 열차가 다니기는 해요. 북경까지 대략 한 24시간 꼬박 하루가 걸리거든요. 평양에서 북경까지. 예. 총 길이가 보통 한 1,400k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도 현재 국제 열차가 다니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철도가 연결되면 이 광주라든가 목포에서 한나절 정도 되면은 뭐 평양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향후에 만약에 그 경의선 고속철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광주 목포에서 6시간이면 북경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3시간이면 평양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남북 간의 한반도 일일 생활권도 가능하고요. 또 이런 뭐 북경권까지 동북 삼성권까지도 일일 생활권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 목포, 이 호남권도 그러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 비즈니스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도 개량과 관련해서 북한 철도 개량 얘기하면 국민들 중에서 일부에서는 북한 철도를 우리 남측이 개량해주고 우리 돈을 들여서 비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예. 실제로는 얼마나 들 걸 예상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장님은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예. 북한의 어떤 철도 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네. 북한의 노동력, 네. 토지를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 사업비를 굉장히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 노선을 개량한다고 하더라도요. 기존 노선을 신선을 우리가 건설한다고 해도 남한 건설 단가의 4분의 1이면 가능하고요. 네. 개량한다라고 하면은 한 10분의 1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고속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남한의 건설 단가의 3분의 1이면 건설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거꾸로 돌아가면은 10년 전에 이미 그 북경에서 상하이죠. 요 구간이 대략 한 1,400km 되거든요. 네. 요 사업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 우리 400k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업비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으로 3분의 1 건설비로 중국도 건설을 한 것이거든요.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 그러니까 낮은 그런 건설비로 충분히 북한의 고속철도 건설할 수 있죠. 대통령 신년사 이후에 그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철도 연결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을지 전망해 주시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올해가 사실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광주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또 6.15 공동선언을 한 지 20주년이 됐고요. 또 한로수교, 또 북방과의 어떤 협력 또 마찬가지로 30주년이 되는 네. 그런 해입니다. 사실은요. 네, 네. 어찌 보면은 남북 간의 이런 그런 그 협력, 북방 협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재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좀 더 협력하고 집중해야 될 그런 시점이면서 사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기대해 보고 싶은 거는 네. 사실 우리 한반도의 네. 어떤 대전환, 대변화의 한 해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거기에 출발점이 바로 철도가 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이승 원장과 함께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전망과 과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남북 간, 북미 간 교착 상태에서도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와 사법제도와 선거제도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지역형 일자리 만들기에 오랫동안 매진해온 한 정치인과 함께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남북철도를 연결해 대륙으로 이어지는 꿈, 그리고 사법제도와 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한 정치권의 치열한 논쟁까지도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큰 틀에서는 역사 발전의 한 단계였기를 희망해 봅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